오늘은 KBS 부산 유튜브 채널 부캐부캐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후보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서울로 올라가서 숭덕초등학교, 동국대 사대부 중, 대일고, 고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인데 왜 사투리를 안 쓰시나? 다들 그러시는데 부산에서 태어나신 거는 맞으시네요. 예, 태어나서 바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저희 형제를 서울에서 보낸다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석박사를 하시고 전두환 시절 때죠. 그때 민주학생운동 시위를 하시다가 눈을 다치셨다고. 예. 80년 겨울의 봄 때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5.18 민주항쟁 직전에 서울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 15만 명이 그때 시청 앞에 집결을 했는데 제가 우리 시위대 맨 앞줄에 섰어요. 네. 앞줄에 섰는데 지금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이 있는데 네. 프라자 호텔 옆에 딱 붙었는데 체류탄이 벽을 치고 제 눈 속에 들어왔어요. 바로. 근데 이제 오른쪽 눈이 크게 다쳤죠. 예. 부산 경실련 기획위원장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같은 해 동아대학교 이제 교수로 임용이 돼서 교사 활동을 하시고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동아대 교수로 임용이 되고 서울에서도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경실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보기도 하고 관여도 했었기 때문에 부산에 와서 경실련을 그 당시 몇몇 분들하고 만든 거죠.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정책자문기획위원회 자문기획위원도 하셨습니까? 예. YS 때 워낙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많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비전 세우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영구에서 당선이 되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 낙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낙선 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 청와대에서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그리고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MB 퀴즈로 불렀던 퀴즈 치고는 좀 크긴 하신데 또 2012년도에는 19대 국회의원에서는 또 낙선을 하십니다. 2014년도에 28대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셔서 야권 통합에 나서시죠 그때. 이제 2008년, 2012년 제가 이제 총선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 보수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기고 바로 인수위에 들어가서 정말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는 늦게 내려왔지만 설마 제가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역에 내려오니까 공천이 뭐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제 옆 지역구가 김무성 대표였는데 그 당시에는 남구. 친박의 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뭐 이렇게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러면은 그 판이 그렇죠. 확 뒤집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심위의 그 간부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게 멀쩡한 선거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공심위 책임 맡은 분이 네가 뭘 정치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핀잔을 오히려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천이 발표가 나는데 김무성 대표하고 몇 명 부산 경남 지역에 소위 그 중진들을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친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안감이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또 2012년은 거꾸로 박근혜 대표가 공천권을 쥐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공천에서 탈락을 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대파 정치라는 게 이렇게 폐해가 크다. 총선 패배가 오히려 더 포사담화가 됐는지 각종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농객의 이제 대표로 자리매김을 하시는데 낡은 정치를 벗어 던지고 합리적이고 성실한 보수가 되겠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부러운 게 구독자가 한 15만 정도까지 됐었는데 한동안 안 했더니 거기 한 13만 3천 명까지 줄더라고요. 다시 시작했는데 잘 안 늘어. 저희도 이제 가 시작했는데 한 10,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걸음마당이구나. 그렇습니다. 박 후보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생회 활동을 할 때 후보님을 초청을 해서 학술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학생 운동권의 약간 대북 그런 위치셨는데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변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 궁금합니다. 네. 91년도만 하더라도 제 생각이 많이 옮겨져 있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좀 온건한 사회 민주주의로 많이 제 생각이 굳혀져 있었는데 서유럽이나 동유럽도 다녀오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민주주의의 방향이 뭐고 국가의 방향이 뭐냐 또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현대사가 이루어졌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그 당시에 좀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지금도 큰 변화가 없는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원적 그 자유민주주의가 정치 모델이 돼야 정치인입니다.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이 공화주의를 좀 살려야 된다. 네, 또 제가 나가야 자유공화주의라고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우리 헌법을 보면 민주공화국으로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네. 때문에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항상 이 국민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고 네. 투명하게 이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된다. 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얹어놓은 거거든요. 네. 이 구조가 사실은 미국 헌법의 초기 구조입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도 기본적으로 그 미국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따와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이 전 참 몇 가지만 고치면 굉장히 잘 돼 있는 헌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 헌법 정신 가운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많이 강조됐는데 네. 공화주의는 공화주의가. 별로 강조가 안 돼서 그걸 더 진화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강의 분위기가 돼가지고 인터뷰가 네 이 교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를 하시다가 일단 친이계 브레인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핵심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부터 네. 이 좋은 정권을 한번 창출해 보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리더십을 만들고 싶고 그 좋은 리더십을 부산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네. 열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 더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면서 보여준 창의적 시정 능력 네. 그리고 또 이 일머리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높이 샀고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거의 접촉이 없었고 2006년 말에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국정을 책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결합을 한 것이죠. 지금 정치를 하시면서 좀 가장 기뻤을 때 하고 또 가장 슬펐을 때를 하나씩 꼽으라면 어떤 게? 좀 보람 있었다라고 있었다. 생각한 거는 2007년 역시 대선 승리할 때 예. 정권을 창출했다. 창출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니까 정권을 창출했을 창출했다는 때. 이 성취감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고 정치 주변에 있고 또는 참여하면서 쭉 느끼는 건 정치는 기본적으로 좀 비루한 거예요.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많다. 많습니다. 예, 그리고 힘들 때가 더 많고 그리고 강적들 썰전에 네. 많이 출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상대 진보 농객으로 유시민 이사장 네. 또 이철희 전 의원 이렇게 네. 여러 명이 나왔는데 가장 껄끄러웠던 대상은 역시 유시민 이사장이 껄끄러운 상대죠. 또 예. 그때는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정권은 기세등등하고 예.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뭔가 죄인. 의기소침하고 예. 늘 방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보수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몰렸을 때 예. 그래도 밀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바 또 잘못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경고를 한 게 하시고. 논쟁한 가운데 네.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나중에 다 문제로 사실 드러났네. 문제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부산에 네.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좀 큰일 제가 났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부산시 마스코트 이름은 도비다. 동아대 교목은 동백나무다. 동아대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부산 지하철 1구간 성인 현금 요금은 1,400원이다. 네. 이바구길에 있는 모노레일은 공짜다. 이거 모르겠는데. 후보님의 출생지인 초량동은 4동, 5동이 있다.
부산을 상징하는 꽃은 개나리다.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은 6곳이다. 국민의힘 영문은 피플 파워 파티다.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창가 가사에는 부산이 10번 이상 등장한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은 구포시장이다. 몇 점이에요? 동아대 교목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동아대 교목은 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아, 소나무. 예, 총장님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최근 그 최장직 교수가 문재인 정권 행태에서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 지배 계급이 되면서 그들이 인식하는 민주주의가 거의 민중민주주의 형태로 이제 경도가 되면서 이렇게 약간 전체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영춘 후보한테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아니 발전했느냐 하니까 나름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 발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예. 외국의 사례도 그렇지만은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도 모든 것의 중심에 권력이 있습니다. 네. 권력을 잡으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단히 강해요. 민중민주주의나 전체주의라는 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거든요. 네. 권력을 잡은 쪽이 선이다. 그 선을 위한 권력을 잡는 데 들어가는 수단은 나빠도 네. 용인될 수 있다. 그 국정을 여실히 보여준 게 문재인 정권 지난 4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장집 교수가 그런 면에서는 정확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장기 교수 얘기를 또 하나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민주주의 퇴행이 시작된 게 이명박 정부 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면서 이런 민주주의 퇴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불행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죠. 네. 정치 보복의 의도를 갖고 그 수사가 진행이 된 건 아닌데 초기부터 네.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읽힐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이 책 얘기 잠깐 하면 보수도 혁신을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의 국민의힘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 되죠. 네. 통합을 그때 할 때에도 혁신을 전제로 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시간이 너무 짧았고 혁신의 범위와 깊이가 아직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화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권력을 남용한 네. 그런 사례들도 있고 과거 보수 정권들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극복하고 오히려 넘어서겠다, 진화를 하겠다는 것 그걸 분명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체질과 문화입니다. 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어울리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래야 돼요. 네. 오히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 정당은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 정당, 꼰대, 구태. 뭐 있는데 그걸 아직 충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런 걸 벗어나는 데는 그걸 당당하고 자기 가치에 충실하고 그런 의원들 한 10명만 있어도 당이 확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은 갖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이제 순발력 테스트를 좀 3초 안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후보님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링컨. 다시 태어나도 정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박형준에게 부산이란? 매력. 대통령 하고 싶다 아니다? 아니다. 후보님의 인생 책은? 인생책. 예. 워낙 많아서. 교수님이랑 워낙 많은 책을 읽으셔서 의회가 대통령을 안 하고 싶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산시장이 문제인데 제가 대통령이 하고 부산을 매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91년에 동아대에 와서 지금 30년 됐는데 네. 한 번도 서울로 이사를 간 적이 없어요. 네. 부산에 있으면 마음이 네. 좋아요. 사람들도 화통하고 네. 또 저도 서울에서 전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태어났고 네. 초중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는데 근데 나보다 사투리 잘 쓰네. 잘 쓰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서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부산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꼭 부산시장이
나여야 하는지 20초 안에 자 어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장은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안목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생각의 힘이 있습니다. 일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장이 돼야 되고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우리 보수 중도의 국민들에게 확장성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지켜주셨습니다. 부산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부산시장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게 부산도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뭐 새로운 바람이 지금 오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해 온다든지 부산의 새로운 산업의 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이 부산으로 끌고 온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1년 동안에 주춧돌을 놓겠다. 알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현주 후보가 이제 가덕신공항 안 해주면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도 후보님한테 이명박 정부 때 가덕도심공항 공약했다가 폐기하지 않았냐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에 대한 입장, 생각 어떠십니까? 근데 가덕도 공항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2002년 김해공항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때 야당 의원들이나 부산의 지식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그때 결정할 때는 정무수석이 아니라 사회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정무수석보다는 대통령을 자주는 못 보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부산의 그 공항이 앞으로 물류 허브 공항을 하자는 건데 산으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당장 서둘러서 어디를 결정하기보다 정말 그게 애매모호하면 조금 미루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게 가덕도 공항을 하겠다는 것을 백지화한 거지. 신공항 논의 자체를 봉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1호 공약이 이제 살기 좋은 15분 도시입니다. 어반 루프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김영춘 후보와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의 비전이나 핵심적인 선도 기술을 우리가 선취하려면 달려들어야 됩니다. 하이퍼루프나 어반 루프는 미래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은 전 세계 이제 지도가 바뀔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많은 나라에서 이미 기획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실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만들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빠른 게 아니에요. 부산이 유리한 게 있습니다. 밑에 지질이 좋아요. 우리 토목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쥐두새도 모르게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할 수가 있어요.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나 울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이퍼루프 먼저 도장 찍으려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산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 허황된 거다. 15년 뒤에나 될까 말까 하다. 이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가덕도에서 기장까지 1시간 반, 2시간 거리가 걸린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루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획기적인 결과를 갖고 그것이 또 시공을 먼저 함으로써 다른 데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올해 15개 가운데 10개가 미달인 거예요. 대학교육연구소가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대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이제 유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고 지금도 제 공약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대학을 이렇게 죽여놓고 부산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떤 후보든 또 어떤 그 부산의 지도자들이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탓만 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뭐 집중이 되고 있다. 그건 다 탓이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건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부산에 오면은 취업지향적인 대학을 다니고 대학 다닐 때부터 기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것과 엮여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인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같이 연결이 되고 지가 그거를 또 투자를 이끌어다가 확 투자를 시켜주고 단지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고 협력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제공을 해주면 이게 왜 안 돼요,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 가장 먼저 부산이 초고령화 사회로 네. 이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을 우리가 65세부터 보잖아요. 네. 근데 유엔 개념으로도 원래 지금은 신중년이 60세에서 75세입니다. 네. 건강한 이 노인들이 너무 워낙 많은 네. 거예요.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노인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연령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뭐 노인 시대에도 학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돈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노인 생활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김영춘 후보한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형준 후보한테 영상편지 짧게 남기라고 했는데, 네, 김영춘 후보한테도 영상편지 짧게 한번 남기시죠. 우리 김영춘 후보 반갑습니다. 존댓말 쓰니까 오히려 이상하긴 한데 사실 내가 우리 김영춘 후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실은 한나라당을 떠나서 민주당 갈 때 저하고 사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길이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 저 묘하게도 정치적 이 경쟁 상대가 됐네요. 하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가장 기본이 양심과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가 이 금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경쟁은 치열하게, 승리는 누구에게가 주어지겠지만 그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선후배로 또 친구로 다시 만나서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투하십시오. 네. 박형준 후보에게 그 시민 행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행복이 그냥 편안해지는 게 행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내가 과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게 내 삶의 의미였다, 이런 거를 이제 축적해가는 시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매 순간 시기마다 내가 이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행복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질문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본선에 진출하시면 당내 경쟁자들과 어떻게 단합하실 건가요? 경선이 끝나면 그 이전 과정이 어땠든 간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서로에게 불편했던 일들 또는 이 감정의 골들, 이런 것들을 저부터 털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낮은 자세로 경선에 임했던 후보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파트를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이 주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이미. 제가 두 번째 공약으로 내놓은 그 대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캐부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그 재보궐 선거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선거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두 가지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이야말로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장이 되는 사람이 부산의 새로운 바람, 또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지 못하면 강이었던 부산이 개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안목과 역량, 시장의 안목과 역량이 누가 출중한지를 보고 꼭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